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 지성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오랜 암 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스승은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지난 2019년 가을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 라고 밝힌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7천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화제를 모은 이 인터뷰는 그의 더 깊은 마지막 이야기를 담게 한 인터뷰로 이어지며 이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16번의 인터뷰에서 스승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새로 사귄 죽음이란 벗을 소개하며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스승 이어령은 삶과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은유와 비유로 가득한 답을 내놓으며 인생 스승으로서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유언의 레토르기로 가득 담긴 이 책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스승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이며 남아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답이 될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문학 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 교수,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월간 문학사상의 주간으로 편집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개폐식을 주관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표 저서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생명이 자본이다. 젊음의 탄생 등이 있고 소설 장군의 수염, 환각의 다리와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펴냈으며 희곡과 시나리오 기적을 파는 백화점,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사자와의 경주 등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금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저자 김지수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7년째 기자라는 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패션지 마리 클레르 보그 에디터를 거쳐 현재 디지털 경제 미디어 조선비지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한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일터의 문장들, 자존가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도시의 사생활, 괜찮아 내가 시 읽어줄게 등이 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다시 라스트 인터뷰, 어둠과의 팔씨름,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죽음은 철창을 낳은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이 큰 질문을 경계하라. 라스트 혹은 앤드리스, 유언이라는 거짓말, 큰 질문을 경계하라. 대낮의 눈물, 죽음은 생의 클라이맥스. 글을 쓰면 벼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않는다.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쓸 수 없을 때 쓰는 글.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4. 그래서 애로웠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운명을 느낀다는 것은 한밤에 까마귀를 보는 것. 5.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솔로몬이라는 바보? 바보들의 거짓말.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즐거움. 폭풍 후 친다고 바다를 벌하는 사람들. 중력을 거스리고 물결을 거슬러라. 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7. 팥뿌리의 지옥, 팥뿌리의 천국. 어쩌면 우리는 모두 팥뿌리. 구구단은 무조건 애울 수밖에 없어. 밤사이 내린 첫눈, 눈부신 쿠데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닌 고향. 이익을 내려면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의 프레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9. 바보의 쓸모, 탕자 돌아오다. 바보로 살아라. 신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10.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카오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물독인가? 두레박인가? 돌멩이인가?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 비극 속에서만 보이는 영혼의 움직임. 인간은 지우개에 달린 연필? 인간은 천사로 죽을까? 악마로 죽을까? 11. 스승의 눈물 한 방울. 눈물은 언제 방울지는가? 인사이트는 능력 바깥의 것. 빛이 물처럼 덮치듯 신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친다. 영성에서 지성으로. 12. 눈부신 하루.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까?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욥 그리고 자족의 경지. 13. 지혜를 가진 죽는 자. 작은 죽음들의 시간, 정적. 4개의 눈, 지혜자 혹은 광인. 14. 또 한 번의 봄. 의식주의 언어, 진선미의 언어.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15. 또 한 번의 여름. 생육하고 번성하라. 뱀 꼬리와 묵은지. 리더는 사기꾼,
너와 나의 목을 잇는 사람들. 목자, 인류 최고의 생명 자본. 16. 작별 인사. 새벽에 가장 먼저 머리를 쳐드는 새. 부지런함이 아닌 예민함.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마지막 선물. 에필로그.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독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평온하고 쓸쓸한 무드에 젖어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풀피리를 불듯 그 질문을 내 입술 바깥으로 밀어내 달싹거려 보았다. 인간이 아니라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그리고 그리웠다. 울고 있는 내게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주는 이가, 그런 스승이. 스승이란 무엇인가? 시인 이성복은 스승은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에 생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겁먹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지만 걷고 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몽테뉴가 그랬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모리 교수가 그랬다. 멘토나 롤 모델, 레퍼런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호명할 수 있는 스승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애틋하게 묻고 답하며 이 불가해한 생을 좀 덜 애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돌뿌리에 걸려 머리가 하얘지는 내가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난 건 축복이었다.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때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전에 대화에 디테일한 주제를 정해두지 않았고 그날그날 각자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상념을 꺼내놓았다. 하루치의 대화는 우연과 필연의 황금 분할로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의 주제를 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갔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의 시한부 삶이 그의 입술 끝에 매달려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와 필록테테스와 니체와 보들레르, 장자와 양자 컴퓨터를 넘나들며 커브를 돌 때마다 그 엄청난 속력에 지성과 영성이 부딪혀 스파크를 일으켰다. 우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는지,
왜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한 커트인지, 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팥뿌리 한 개에 우수수 매달려 함께 천국에 가는지, 자족은 무엇인지, 눈물은 언제 방울치고 상처는 어떻게 활이 되는지. 무엇보다 스승은 내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종호의 분수 속에, 한낮의 정적 속에, 시끄러운 운동장과 텅 빈 교실 사이, 매밑대 울음이 끊긴 그 순간 우리는 제 각자의 예민한 살갗으로 생과 사의 엷은 막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는 음습하고 쾌쾌한 죽음을 한여름의 태양 아래로 가져와 빛으로 일광욕을 시켜주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죽음일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천사로 죽는다고 했다가 그 반대인 것 같다고도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껏 엑셀을 밟았다가 나 안 죽어 라고 싱긋 웃으며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내게 다가온 죽음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가 덤비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진실하게 몸부림치되 겁을 먹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죽음을 숙고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이어령.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나의 선생님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를 고르시겠구나. 남자들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추레해지기 마련이지만 나의 스승은 매주 화요일 깨끗하게 다려진 터들넥 스웨터를 입고 목에 확대경을 걸치고 나를 맞았다. 심지어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기도 했다. 머리가 웃자라 있거나 면도를 하지 않아 얼굴이 석회 빛을 띤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던 당신의 약속처럼. 만날 때마다 선생은 소멸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탄생을 향해 가는 자다웠다. 태어나기 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육체는 흙과 빛을 반죽한 것처럼 더 작아지고 밝아졌다. 내가 멋쩍은 눈으로 우문을 거듭하는 사이에도 그는 웃으면서 빛이 되어 부서지곤 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껏 슬퍼했고 이한 없이 기뻐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감정의 근육과 지성의 근육이 자극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가을 단풍, 겨울산, 봄의 매화, 그리고 여름 실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흉곽과 나의 뇌각을 뒤흔들어 최대치의 나로 넓혀갔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빌려온 진실은 빌려 입은 수위만큼이나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영혼의 속옷을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에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건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었다. 2021년 10월 김지수. 다시 라스트 인터뷰.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과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령이라는 말이, 이어령이 하는 말이 생사의 최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 이번이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담긴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기사가 나갔던
2019년 가을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 인터뷰 전문 기자로의 내 인생 또한 그 기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늘 그렇듯 사무실 한켠에서 새벽까지 홀로 또각거리며 자판을 두드렸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다. 옆에 놓은 두 아이의 새카만 머리통과 자그만 두 덩이의 발바닥을 더듬어 만져보며 살아있다는 것에 생명감에 몸을 떨었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혹 그 사이에 선생님이 떠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출고 버튼을 누른 후에는 또다시 내가 이 어른의 마지막 말을 전할 자격이 되나? 두렵고 송구해서 뒤척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아침 7시부터 내 전화통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가 이 인터뷰의 핵심이다. 돌아보면 선생이 이 시대에 태어나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도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의 열매를 들이우는 능력은 선생이 가진 특별한 힘이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의 예지는 너무도 생생해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의 힘찬 육성이 일상 곳곳을 파릇파릇하게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그는 내게 어둡고 눅눅한 임사 체험이 아닌 무섭도록 강렬한 탄생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내가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더 깊은 라스트 인터뷰를 단행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자 지인들은 다정하게 환호했다. 그 대화는 마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같은 책이 되겠군요. 죽어가는 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려주는 마지막 수업. 흥미로워요. 우리에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눈치 빠른 선생은 이미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모리 교수와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으나 죽어가는 스승 곁에서 삶의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정확히 이해했다. 이어령 교수는 모리 교수보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아가 더 강렬하고 매 순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활화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 폭발을 멈추지 않은 활화산 같은 선지자. 알츠하이머를 알았던 모리는 제자인 미치 앨범에게 헝클어진 백발, 힘없는 팔다리, 침을 흘리고 화장실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 등 생명이 사그러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했으나 이어령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도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이 단정한 이인은 중국 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이어령 선생에게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매번 묻곤 했다. 때때로 선생의 몸은 불시에 안 좋아져 나는 평창동 언덕 위로 달리던 택시를 돌려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야 했다. 그런 날은 오후에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아까는 미안했네. 지금은 조금 기운을 차렸어.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까? 복부까지 팽팽한 공명으로 당겨진 그의 목소리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귀에 관역 정중앙에 꽂혔다. 그러나 그 자신, 그렇게 힘센 말을 쏟아낸 후엔 말발굽에 여진이 남아 당신의 골상을 때린다고 괴로워했다. 내가 쏟아낸 말들이 내 뒷골에서 웅웅거려. 나는 선생의 코앞에 이른 죽음과 병마에 함께 쫓기는 기분으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다. 도끼날이 얼음을 내리치듯 칼바람 일던 어느 아침에는 바람 구두를 신고 먼 길을 떠날 사내처럼 선생은 한달음에 말했다. 내년 3월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때 이 책을 내게 노인의 목숨을 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듯한 두려움에 나는 매번 찬바람을 일으키며 초인종을 누르기가 송구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로 나를 맞았다. 통창으로 산 그림자 빛이 쏟아지는 그의 저택에서 나는 한 번도 주눅든 적은 없었지만 선생이 풍기는 이용에 여러 번 숨을 고르곤 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작년 10월에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에서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셨죠.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죽음이 곁에 누웠다간 느낌이라고요. 평생 죽음을 기억하라고 애치던 선생님은 드디어 곁에 가까이 와서 누운 죽음을 잘 사겨보기로 하셨고, 그렇게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친구에 대해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어요. 요즘엔 어떻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팔씨름을요? 야밤에 깨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근육이 빠져 더욱 얇아진 스승의 팔뚝을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나는 어둠의 혈관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포효하는 나의 스승을 상상해 보았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띤 채 그는 파일을 열어 시 한 편을 읽어주었다. 한밤에 눈뜨고 죽음과 팔뚝 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인 팔로 어둠의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땀이 밤 이슬처럼 온 몸에서 반짝인다. 팔목을 꺾고 넘어뜨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에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인 팔뚝에 알통을 만들기에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감정을 자제한 드라이한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심연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인 거라. 그런데 웬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겠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에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딘가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 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 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 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눈앞에서 소멸하니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하고 한탄을 하지. 소급해보면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에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제 구실을 못할 테니 비어있는 것, 그게 보이더라네. 그런데 비어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러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네,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죠. 그런데 이것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 주고 있나? 컵이지. 컵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던 컵 안에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 현존과 영혼을 설명하는 이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필이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에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건 실제로 유리컵 안에 공간의 문제라네.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공간이 커지는 거겠죠?
만원 버스를 생각해보게. 사람이 꽉 차서 빈대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영혼 없는 육체라네. 유명한 일화가 있어.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하고는 한참을 제 얘기만 쏟아냈지. 듣고 있던 스님이 찻 주전자를 들어 잔에 들이붓는 거야. 화들짝 놀라 스님 차가 넘칩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랬어. 맞네, 자네가 비우지 못하니 찬물이 넘치지.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달라고? 비워야 가르쳐주지. 내가 차 있어서 말이 들어가지를 못해.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마인드로만 채우고 살았는지 영혼으로 채우고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깨지고 나면 알겠지. 미안한 얘기네만 대체로 정치가들의 바디에는 마인드만 꽉 차 있어. 깨지면 남는 게 없어. 빵, 돈 이런 것들만 남겠지. 시인, 화가, 종교인.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원히가 우주와도 통하니까. 문득 윤동주와 고흐가 떠오릅니다.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과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눈을 빛내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물질과 밤 물질이 있었지. 이것들이 합치면 빛이야. 엄청난 에너지지. 그런데 밤 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빛이 대담한 물질에 찌꺼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야. 자네와 나지. 이 책상이고 안경이지. 이건 과학이네. 상상력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한 물질의 찌꺼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거라네. 그런 우리가 밤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되는 거야. 이보다 더 명쾌한 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태초와 나의 거리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밤 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보이드. 공허의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 창조가 되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과 공허가 섞여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야.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물질과 마인드가 있었던 기억과 그것을 담을 수 있게 했던 보이드 그 자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고 했네. 영원 불멸이야. 공허는 죽지 않아. 빅뱅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어둠과 팔씨름을 해서 깨달은 거란 말씀이죠. 그렇지.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면 좀 덜 아프거든. 그때 비로소 잠을 청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선생 앞에 빈 잔을 바라보았다. 컵 하나에 굳은 몸과 컵 하나에 조섭지변하는 마음과 컵 하나에 담긴 태초의 공허를 가득 찬 술잔으로 찰랑대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어있는 찻잔으로 우주의 공허와 맞닿은 영적인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우주를 향해 제 각자의 언어로 건배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이어령이라는 어른을 만나 그가 어둠과의 팔씨름으로 값을 치른 달고 깊은 공허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밤마다 공허를 충전한 현자는 한 차례 이야기를 쏟아낸 후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복서처럼 의자에 기대 가만히 숨을 골랐다.
몹시 피로하나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고인 눈빛이 형형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살면서 패한 일이 거의 없으시지요? 아니야, 나는 매번 패했어. 글 쓰는 사람은 매번 패배한다네. 이해가 안 되는군요. 글로 치면 모든 영역에서 거의 다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네. 난 매번 KO패 당했어. 그래서 또 쓴 거지. 완벽해서 이거면 다 됐다 싶었으면 더 못 썼을 거야.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잖나. 그걸로 다 썼다는 거지. 난 그러지 못했네. 내가 계속 쓰는 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야. 정말 마음에 드는 기막힌 작품을 썼다면 머리 싸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까 싶어. 글을 쓴다는 것은 앞에 쓴 글에 대한 공허와 실패를 딛고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스승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모래집을 짓는 아이처럼 보였다. 매번 실패할 수 있기에 이 놀이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아이, 막막한 울분이 아니라 가벼운 흥분에 휩싸인 채로. 갈매기 조나단은 먹이를 위해서 날지 않고 궁극의 비행을 위해 날았잖아요. 선생님은 혹 계속 글을 쓰기에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모르겠어. 나는 평생 도전이 필요한 인간이었네. 계속 쓰고 또 쓰고 다시 썼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다시 하는 거라네. 니체도 다르지 않아. 운명의 오너라. 이인들이 거창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 지면 또 한 번 부르짖을 뿐이지. 스스로 쓸 말이 없어서 남의 얘기나 옮겨봐. 그건 서생이지. 글자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글씨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을 혼동하는데 글씨 쓰는 사람은 서경이네. 베끼는 사람 보다시피 나는 지금 많이 아프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이들을 위해 가결하듯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 무슨 말씀이든지요.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서요. 상처 입은 복서가 몸을 일으키듯 말이 몸을 일으켜 다시 초원 위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에고이스트지.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글을 못 써. 글 쓰는 자는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쓰는 거야. 자기 생각에 열을 내는 거지. 어쩌면 독재자하고 비슷해. 지독하게 에고를 견제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만인의 글이 되기 때문이라네. 남을 위해 에고이스트로 사는 거지. 아묘, 자아를 통과한 글만이 만인의 심장을 울리니까요. 선생님은 지난번 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이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팔쪽. 영화가 끝나고 The End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네. 나라면 저기에 꽃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인터뷰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47조. 한밤에 까마귀는 있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에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86쪽.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엷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120조. 죽기 직전 눈앞에는 인생이 파노라마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닐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한 커트의 프레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돼서 돌아오기도 해. 155, 156쪽. 정작 나는 선생님과 나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도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용기 100배했고 듣고 정리하는 자로서 나는 가끔 허둥거렸다. 어떤 피드백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매주 화요일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줄 거라 믿었고 그는 내가 가장 촉촉한 이어령을 써낼 것이라 믿었다. 241쪽.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291조.